안녕하세요. 연세정성내과 유동열입니다. 오늘은 만성콩팥병 이야기 중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만성 질병에서는 이제 수명하면은 좀 언뜻 이게 좀 생뚱맞은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죽음이 이제 쉽게 연상되는 거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 하면은 뭐 죽음보다는 투석이 좀 더 이렇게 그 쉽게 연상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여기 위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미국에서는 그암 환자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사망할 위험이 2.3배 높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만성 콩팥병은 이제 죽음과 이렇게 조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은 분 또는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대상이 아니시라면은 사실은 오늘 강의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이 이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뭐 아는 게 힘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게 더 뭐 약이 될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오늘 같이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뭐 진료 시간에는 지식 전달보다는 그 환자와의 이제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갖다 같이 이제 그 상의를 갖다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더 그 지식 전달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그 여러분들 참여자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겠지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 그 본인의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보다 그 좋은 결론을 갖다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땡땡땡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의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보부아르라는 그 프랑스 철학자가 쓴 이제 소설책의 이름인데요. 여기는 포스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지 않는 그런 그 불멸을 갖다가 얻게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기뻤지만 가정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사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한계 내에서만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멸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본인이 이제 그 인간의 어떤 특성을 갖다 이렇게 그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죽는다는 것이 이제 두려운데 죽는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저를 갖다 두렵게 만드는 것은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 게 아마 가장 좀 두렵게 만드는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학에서는 이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 위험 인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얼마 정도를 갖다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게 집단에서 연구가 이제 가능한데요. 그 투석 환자에서 이제 사망률을 갖다 그 연구를 해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투석 환자의 이제 그 사망률이고 그 나이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없이 연간 사망률이 한 10%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정상인들은 젊었을 때는 별로 이제 사망하지 않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대에는 한 그 투석 환자와 그 정상인들 사이에 이제 사망률의 차이가 한 100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그 통계를 갖다 해보면은 30세에 이제 투석을 시작한 미국 환자의 경우입니다. 미국 환자는 그 남자의 경우는 한 1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0세의 어떤 사람이 앞으로 1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수명이 이제 짧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투석 환자들은 사망률이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질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그런 이제 만성 질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치료를 갖다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치료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갖다 조금 던져보면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은 뭐 혈압을 조절하는 거지,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병이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혈압이나 혈당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하면은 먼 미래에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갖다 막아서 그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을 갖다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수명 단축을 갖다 방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만성 질환의 이제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폐렴이나 급성 장염 같은 급성 질환들은 완치를 치료로 이렇게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는 그런 질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데이터입니다만 투석 환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고령화로 당뇨 고혈압이 많아진 탓이라고 이제 기사에서 쓰여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조금은 뭐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서 만성 공포병이 발병한 그런 비율이고요. 이제 당뇨병이 이제 10년 미만, 10년에서 19년, 2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분에서 만성 콩팥병이 발병한 사람의 비율이 되겠는데,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만성 콩팥병 발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령화로 당뇨와 고혈압이 많아진 탓에 혈액투석을 받는 그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많아졌다기보다는 당뇨나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오래 삶으로써 합병증 발생의 비율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만성 콩팥병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당뇨 고혈압 환자의 고령화 탓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제 제가 앞서 이렇게 첫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석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만성 질병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임상 결과이고, 이걸 갖다 이렇게 얼마나 잘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느냐가 치료의 성공을 갖다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하는 것과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처럼 둘 다 이렇게 잡기에는 둘 다 성취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만성 콩팥병 환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제 투석을 할 확률들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갖다 안 하려면 조금 뭐 일찍 사망을 갖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석을 갖다 할 확률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투석이 더 중요하냐, 투석을 막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사망을 막는 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사 선택을 해야 되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X축은 나이이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이고, 요 사구체 여과율은 이제 콩팥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게 콩팥의 기능이 이제 60%, 40%, 20% 이렇게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투석을 받을 확률과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할 확률이 이제 같은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선을 이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쪽, 이쪽은 앞으로 살아있는 그런 동안에 투석을 받을 확률이 높은 그런 이제 지점이고요. 여기 이제 파란색 구간은 투석을 받지 않고 돌아가실 확률이 높은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이제 65세인 만성 콩팥병 환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본인이 40이면은 투석 확률과 사망 확률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30이다. 사구체 여과율이 30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생전에 그 사망하시기 전에 투석을 받을 확률이 이제 높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40보다 더 높은 사고체 예고회를 가지신 분이라면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투석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걸 갖다 계속 쭉 몇 장의 슬라이드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이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면 따라서 콩팥 기능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 이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만성 콩팥병이 없는 그런 환자인 경우에는 그 나이가 한 50세 정도를 갖다 지나가게 되면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대개 한 1년에 1% 정도씩 콩팥 기능이 이제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콩팥 저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그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받은 수명만큼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까지도 뭐 콩팥 기능이 너무 나빠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콩팥 기능이 이제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그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말기 신부전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확률도 꽤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치료 방법을 갖다 이렇게 그 적용을 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어떤 시점부터 잘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원래 본인이 나빠지는 그런 그 만성 콩팥병의 악화 속도에 비해서 조금 그런 속도를 갖다 이렇게 그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속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빠지겠죠. 천천히 나빠지기 때문에 조기 사망하던 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예방을 해서 그 수명을 갖다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직까지는 그 현재 그 적용되고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을 갖다 모두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투석을 갖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그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수명도 늘리고 가급적 살아있는 동안에 투석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조기 진단을 해서 그 치료를 갖다 한다면은 그 나빠지는 속도를 갖다 개선하는 그런 정도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투석도 가급적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같은 시기에 처음과 같은 시기에 치료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서 그걸 갖다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좀 더 나빠지는 속도를 갖다 더 늦출 수 있겠죠. 그렇게 늦출 수 있다면은 그 똑같은 그 수명 연장과 그리고 투석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한 절반 정도는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 당뇨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중에서 이게 콩팥이 나빠지게 하는 그런 여러 위험인자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콩팥을 갖다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다 더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콩팥은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데를 보시면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 방법을 갖다 이렇게 더 그 개발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뇨병 전체 환자들이 뭐 대개 뭐 그 전 성인 인구의 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는 콩팥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나빠지는 그런 분들은 점점점 그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콩팥 기능이 이제 매우 나빠져서 투석으로까지 갈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그런 그 콩팥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겠는데요. 식사를 적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주치의 이제 그런 전문적인 도움,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고요. 적절한 식사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비욘디에 그 출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 도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콩팥 검진, 이걸 갖다 이렇게 적절한 대상에게 이제 그 적절한 검사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콩팥을 공격하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인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과,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면은 혈당을 갖다 이렇게 그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주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효과가 입증된 전문 의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잘 복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위에 있는 이런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먹는 약은 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작용은 어떤 것이 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지만, 그런 것 이외에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짧은 진료 시간에 이런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이렇게 많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갖다 하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조금 그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기능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의약품과 일반 식품을 나눠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의약품은 건강을 갖다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기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높은 반면에 안전성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분들은 약이 뭐 독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약을 잘못 쓰면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안전성이 이제 낮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 식품은 비교적 안전하고요. 하지만 기능성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반 식품들 중에서도 기능성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기능성이 이제 높은 식품 중에서 높은 그런 것들을 갖다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고요. 기능성 식품 중에서도 특히 건강 쪽으로 기능이 이제 탁월한 그런 식품들을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식품에 속하는 것이고요. 의약품으로서 절대 대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걸 갖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환자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고혈압 환자분이신데 혈압약을 드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혈압약이 이제 드시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혈압은 이제 조절을 또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TV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선전 혹은 이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은 그런 건강식품을 복용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게 혈압이 좋다던데요 하면서.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혈압에 이제 좋을 수는 있겠지만 혈압약만큼 혈압을 절대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이 이제 약을 갖다 복용해야 될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꼭 약품을 갖다 드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절대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 전략에 대해서 네 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조기에 진단해서 빨리 그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갖다 시작을 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어떤 분들이 검진을 받아서 만성 콩팥병을 갖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이른 시간 내에 그 진단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만성 콩팥병의 고위험군들이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잘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혹은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그리고 과거에 급성 콩팥병,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가 회복된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은 만성 콩팥병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콩팥 검진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콩팥 검진은 대개 이제 그 이런 고위험군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고요. 받으시는 그런 검사 항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간단하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 크레아티닌은 그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혈액 속의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높아지면 질수록 콩팥 기능은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합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보통 뭐 그 검사실마다 조금 정상 상한치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초기에는 나빠지는 속도에 비해서 이 수치가 그 올라가는 정도가 그렇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속도를 갖다 이게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환자의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이런 거를 갖다 이게 보정할 수 있는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신은 신장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사구체는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는 것인데, 이 사구체는 그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신장에 있는 필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 신사구체에서 피를 1분에 얼마나 여과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신사구체 여과율이고요. 이 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 여과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받으시게 되는 국가검진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죠. 신사구체 여과율은 대략 젊고 건강한 사람이 한 100 정도 이제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50이다 라고, 신사구체 여과율이 50이다 라고 검사 결과지에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 남아있는 콩팥 기능이 한 50% 정도 된다 라고 그냥 그 대략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검사는 이제 소변에서 단백뇨가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건데요. 단백뇨 중에서도 특히 알부민뇨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이제 그 단계를 갖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알부민뇨는 그 결국은 이제 사구체에서 혈액 속에 있는 영양 성분인 단백질이 원래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그 사구체라는 거름망에서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 거름망에 손상이 생기는 만성 콩팥병에서는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소변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뇨, 알부민뇨가 있다는 것은 사구체에 손상이 있구나, 만성 콩팥병이 지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단백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콩팥 기능이 이제 앞으로 나빠질 그런 위험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 위험성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치료 중에 그 어떤 약을 복용을 했는데 복용 후에 단백뇨가 줄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치료의 효과가 그 분명하구나, 효과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전신 고혈압과 사구체 고혈압을 잘 관리하자입니다. 전신 고혈압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시는 그런 이제 그 고혈압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분의 그 혈압을 팔뚝에서 측정을 해서
이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죠. 이런 걸 전신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구체 고혈압이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과 대비되게 하기 위해 전신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사구체 고혈압이라는 것은 콩팥에 있는 사구체가 이제 압력이 이제 높아지는 것인데 이게 그 콩팥 기능에 이제 손상을 갖다 이렇게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 전신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혈압으로 진단받으신 분은 혈압이 얼마 정도로 조절되는 게 좋으냐, 이런 그 고혈압 치료의 목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그 고혈압 치료의 목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생략하기로 하고요. 조금 잘 다뤄지지 않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혈압 조절률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전 국민 대상의 그 표본 조사에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조절률이 47%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약을 복용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 혈압보다 낮은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47%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공중보건학적으로 고혈압을 갖다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의 건강을 갖다 이렇게 좀 많이 해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군데의 어떤 그런 그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 고혈압을 갖다 인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 그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디서 이제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좀 높았는데 그 혈압이라는 게 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일단은 조금 그 고혈압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혈압이 이제 높으면 이제 고혈압이죠. 그런데 물론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안정시로 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혈압이 본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치료를 받으러 가시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고혈압이다 라는 걸 갖다가 인지는 했지만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아니면은 혈압이 높아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갖다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치료를 갖다 받지 않는, 그래서 치료율이 낮은 게 또 두 번째 이제 장애물이 되겠고요. 세 번째 장애물이 이제 이런 조절률인데 그 치료를 갖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치료를 갖다 이렇게 안 한 것보다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크게 하나만한 그런 분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잘 치료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문제들이 있죠. 두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좋은 연구인데요. 그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는 그런 분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1.4개월 이상 혈압약을 높이지 않거나 혹은 혈압약을 높이고 나서 2.7개월 이상 혈압을 갖다 측정하지 않고 그래서 혈압약을 갖다 높였지만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갖다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렇게 약을 갖다 복용하면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잘 체크를 갖다 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잘 하는 것, 이게 이제 고혈압 치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환자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갖다가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B씨는 1개월마다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을 갖다 이렇게 그 약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의 혈압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A씨인 경우에는 A씨가 상당 부분 본인의 혈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측정할 때마다 이렇게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항상 혈압이 똑같을 것 같지만 살이 뭐 좀 찌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살이 빠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혈압이 이게 전반적으로도 이제 높아질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약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6개월마다 이제 혈압을 갖다 이렇게 치료받으러 그 병원에 가시는 분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갖다 이렇게 잘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 달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성들이 적겠죠. 그래서 혈압약을 갖다 이렇게 그 치료를 갖다 받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미세하게 잘 조절을 하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는 게 필요하다.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에서 그 혈압계를 하나 구매를 해서 그 혈압을 갖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그 예약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원을 찾아서 그 상의를 갖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신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구체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심장에서 한번 펌프질을 하면은 그 전신으로 온몸으로 피가 골고루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번 펌프질을 한 거에 4분의 1 정도는 바로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그 콩팥으로 들어간 피는 이제 또 이제 그 거름망, 사구체라고 하는 거름망에서 이제 여과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과가 사구체에서 된 게 하루에 한 180리터 정도가 여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과가 된 후에는 그 179리터 정도가 이제 재활용, 재흡수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한 1리터 정도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 이 부분, 여기 이제 혈액을 거르는 콩팥의 부분을 사구체라고 하는데요. 사구체는 이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 덩어리 안을 흘러가고 있던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이나 수분이 빠져나와서 빠져나온 그 1차 소변이 되겠죠. 이 소변을 갖다 받아내는 장치가 이제 보호만 주머니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소변이 모여서 이제 방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구체를 보게 되면 마치 이런 실타래처럼 보이죠. 그래서 실사자와 공구자를 써서 이제 사구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구체를 이제 이 마우스의 신장을 잘라서 사구체만 면역 형광 염색을 한 건데요. 마치 이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사구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공격인자가 사구체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구체 고혈압을 막아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이 RAS 차단제라고 하는 이런 계열의 약제들이 사구체 고혈압을 이제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그 콩팥을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신장내과에서 이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약제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당뇨병 계열의 약제가 사구체 고혈압을 갖다 이렇게 개선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두 약제를 갖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잘 쓰는 것이 사구체 고혈압을 갖다 이게 개선시켜 주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콩팥 보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전략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만성 콩팥병 치료약제 사용을 고려하자는 내용입니다. 좀 글자가 좀 작은데 작년에 이제 청년의사라는 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포시가 만성 콩팥병 환자 삶을 지키는 약제 역할을 기대한다. 예, 오른쪽에 있는 그 기사는 올해 이제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만성 신장병 치료제 지각변동, 자디앙, 케렌디아 뜬다. 자, 여기서 이제 포시가라는 약과 자디앙, 케렌디아 이런 약제들이 이제 최근에 그 콩팥 보호 효과가 이제 입증된 그런 약제여서 되게 이제 그 기대를 갖다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갖다 이렇게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중 맹검의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이라는 좀 어려운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검증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치료제를 갖다 이렇게 썼을 때 환자들의 사망률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A 치료제가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플라시보라는 거 아시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밀가루 약인데 이런 이제 위약을 갖다 쓰는 그런 환자와 실제 치료제를 쓰는 그런 환자를 비교를 갖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이런 그 본인이 치료약제를 복용을 하고 있다, 아니면 위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안다면 그 연구 결과에 큰 그런 그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게 치료제인지 플라시보인지 이런 걸 갖다 이게 모르도록 그런 걸 숨기는 그런 걸 이제 단일 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 그런 연구 방법을 갖다 이렇게 더 넘어서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조차도 그 환자가 복용하는 것이 치료제인지 플라시보인지 이런 걸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이중으로 맹검을 갖다 했다고 해서 이중 맹검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을 때 정말 이 치료제는 사망률을 갖다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적인 약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효과적인 약은 10,000개 이상의 후보 물질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갖다 거친 다음에 그 환자를 실제로 대상으로 한 1상, 2상, 3상의 임상 시험을 거쳐서 결과가 이렇게 양호하게 나오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야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진료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인터넷, TV에서 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선전하는 것들은 전문의약품은 선전을 갖다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이런 후보 물질이나 전임상 정도를 통과했던 그런 뭐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이것에서 속하지 않는 그런 더 전 단계의 플라시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갖다 조금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SGLT2 억제제가 가지는 이제 그 사망이나 투석으로 가는 그런 환자를 갖다 이렇게 위험성을 갖다 억제해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약이 플라시보에 비해서 사망이나 투석으로 가는 확률을 39% 낮췄다. 또 다른 약은 28% 낮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39% 낮춘 게 28%를 낮춘 것보다 더 좋은 약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면은 이 둘 다 효과적인 약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약제 중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라고 좀 어렵고 긴 이름을 가진 그런 계열의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도 만성콩밥병 환자의 사망률 그리고 투석으로 가는 그런 그 환자의 비율을 18% 개선시켰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만성콩밥병 환자의 이제 수명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임상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혈압약 계통의 라스 차단제 이 계열에서만 이제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SGLT2 억제제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이런 계열의 이제 약제들이 수명 연장 효과가 이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그 투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제 연구가 거의 없는 시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뭐 연구를 갖다 안 해서 이런 거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상식을 갖다 좀 뒤엎었던 그런 연구가 되겠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라스 차단제 중에서 AC 억제란 그런 약제 계열하고 ARB라고 하는 약제 두 가지를 갖다
둘 다 각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쓰면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임상 연구를 갖다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효과는 더 없고 부작용만 엄청 늘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연구 결과를 갖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정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라스 차단제 요거 하나로만 만성 콩팥병 그리고 만성 콩팥병 환자의 이제 심장까지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그런 약제 그리고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훨씬 더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환자 치료에 그 도움을 갖다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의학적인 그런 사실이라면 이런 의학적 사실을 진료실로 옮겨와서 환자분께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또 다른 굉장히 고민이 또 다른 수준으로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고민은 이제 이런 적응증이라는 것과 이제 부작용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SGLT2 억제제를 모든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다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만성 콩팥병 환자의 사구체 여과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우리나라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된 그런 상황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약제를 갖다 이렇게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전문의약품이다 보니까 부작용들도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을 쓸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약을 갖다 이제 쓰게 될 것이고, 쓰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썼을 때는 어떻게 그걸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주치의 선생님이랑 꼭 상의해서 잘 치료를 받고 기대 효과를 갖다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GLT2 억제제는 원래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콩팥에서 그 나트륨과 그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계열의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이렇게 이제 자디앙, 포시가, 슈글렛, 스테글라토로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이 약제들의 그 효과나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신장학회의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내 신장이 콩팥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 교수님의 강의를 갖다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략은 수명을 연장하는 투석 치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내용입니다. 투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투석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보류라고 하는데요. 투석 치료를 갖다 보류하는 경우에는 투석이 왜 필요하냐? 몸이 너무 부어서 호흡 곤란이 있어서 필요하냐? 아니면은 뭐 요독 증상 때문에 식사를 못해서 필요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보통은 이제 수주에서 한 수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이 이제 그 정도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석을 갖다 이제 잘 받으셨던 분이 투석을 어떤 이유로 해서 중단하게 됐다. 그러면은 생존하게 되는 기간의 중앙값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투석을 갖다 이제 잘 받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5년 생존율은 60%를 넘고 10년 생존율은 이제 40%를 넘죠.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갖다 잘 받는다면은 그 획기적으로 그 생존율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석이 이제 필요해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명 치료는 싫습니다. 그럼 연명을 목적으로 한 투석 치료는 안 받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석 치료가 연명 치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인되게 된 것은 아마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연명 의료 치료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치료 이렇게 이제 혈액투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명치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혈액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서 적용되는 혈액투석입니다. 임종 과정이라는 것은 아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치료를 갖다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이죠. 그런 분에서 혈액투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겠냐. 본인의 그 희망에 따라서 그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서식이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이렇게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제 투석을 받으면은 콩팥 때문에 뭐 이렇게 사망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투석만 잘 받으면은 콩팥 기능은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사망률은 암 환자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게 높은 사망률의 그 사망 원인, 이유는 심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투석 환자의 사망 원인을 갖다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가 심혈관 질환이고 그 중에서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맥이나 급사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급사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대개 이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정맥이나 급사가 되게 흔하다는 것이 일반 인구 집단에서 생기는 그런 심혈관 질환하고는 그 양상 자체가 이제 아예 다르다는 걸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정맥과 급사 이런 걸 갖다 좀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환자분들과 의료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이런 급사를 갖다 조금 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보면 투석을 갖다 이렇게 적절하게 받지 않고 한번 건너뛰는 것, 그리고 혈액 칼륨 수치가 높은 것, 인이 높은 것, 그리고 다음 투석까지 체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불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급사를 갖다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면 갑자기 이제 급사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갖다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은 여러 가지 약물 치료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환이 이게 나빠져서 콩팥이 나빠지다 보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혈압과 당뇨병을 갖다 잘 조절하는 것이 평소에 필요하다. 두 번째 여기 별표 있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고 특히 고위험군,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급성 콩팥병을 앓으신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 60세 이상 이런 분들은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혈압 잘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혈당, 당뇨병 환자분들은 잘 관리가 필요하고 검증된 약을 적응증과 부작용 발생에 잘 조심하면서 복용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수명을 연장하는 검증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석까지 가게 됐다면 피할 수 없다면 이제 받아들이시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투석 시기를 갖다 잘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하면은 투석을 갖다 하고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잘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는데 여기 문제에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여기 이 책자를 갖다 제가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권을 가져왔고요. 이 책자는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다운로드를 갖다 PDF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수명 연장과 무관한 치료 전략은 첫 번째,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두 번째, 당뇨병이 있는 분은 혈당을 잘 관리한다. 세 번째, 친구가 극찬한 건강식품을 주치의에게 이야기한 뒤 먹는다. 네 번째, 수명 연장 효과가 입증된 전문의약품을 적응증에 따라 복용하고 복용 중에는 부작용 발생에 유의한다.
5번째, 당뇨병, 고혈압,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으면 콩팥 정기 검진을 받아서 만성 콩팥병을 조기에 진단한다.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많이들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정미영님, 바드짱님, 스프라이트 쿨님, 네. 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계속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께 이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저것 조금 제가 그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못 받아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질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으로 적용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치료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콩팥병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는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님, 이 비욘디에서 그 매주 화요일 11시에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께 이제 무엇이든 질문하시면 궁금하셨던 거 평소에 또는 오늘 강의 들으시고 궁금증이 생기신 거 이런 거 질문하시면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